네, 안녕하십니까. 예, 9월달 문제풀이 첫 개강날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사항들이 있으시면 수업 끝나고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업은 수요일날은 이렇게 두 타임씩 나눠서 진행된다라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두 타임은 역사교육 할 거고요. 뒤에 두 타임은 서양사 할 겁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매 주별로 23에서 25문항씩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음 주부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 모의고사 문제가 2회 분량씩 편집돼서 나갈 거니까요. 토탈 주별로 치면 모의고사 빼고요. 모의고사 빼고 주별로 60문항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섹션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0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년도 봤던 모의고사 문항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건 수업 시간에 못 풀어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해설 달아서 별도로 해설지를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걸로 첨부해서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1번입니다. 역사과 교육과정, 역사교육론 먼저 보겠습니다. 예, 옆에 부제그 2015, 2018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시험 문제 뭐 나올 것 같아? 18이요. 그죠? 15라고 써져 있는 경우는 18과 15 문제가 비교돼서 나올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제목을 달아둔 거예요. 예전에 기출문제를 보면 이전 교육과정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표로 태블릿으로 만들어가지고 세 차례 비교된 바가 있었었죠. 기억나? 뭐 7년, 7차, 2007년, 2009년 뭐 이렇게 비교 태블릿으로 나온 바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과정 비교 문항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기서 말뚝형 문제가 하나 있어. 말뚝형 문제가 뭐겠어? 말뚝형 문제가 아니 핵심 역량은 이미 작년에 말뚝이었던 문제였고요. 작년에 했던 문제고 올해는 뭐 나올 것 같아? 한국사 교과서가 이제 새롭게 쓰여지고 있고 이제 내년에 새롭게 배부가 될 텐데요. 한국사 교과서가 이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 분량이 어디가 압도적으로 많아? 근현대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3대 7의 비율이야. 전근대사가 3, 근현대사가 7. 요건 어디하고 똑같냐면 7차 교육과정하고 똑같아. 7차 교육과정의 한국사 과목과 선택 과목이었던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선택 비율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딱 두 개만 찍어줄게. 딱 두 개만. 첫 번째는 중학교 역사야. 두 번째는 고등학교 한국사야.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네. 아마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4점짜리가 될 거야. 4점짜리가. 자, 여쭤볼게요. 시험 문제 뭐 나온다고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자, 그러면 중학교 역사든 고등학교 한국사든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목차 한번 떠올려 봐봐. 1. 성격이야, 성격. 그쵸? 2. 목표야, 목표. 3. 내용이야. 네. 4. 교수학습 방법이고. 5. 평가야. 알겠습니까? 외워봐. 1. 2. 3. 4. 니는 안 하냐? 다 똑같이 해. 1. 2. 3. 4. 자, 뒤에 저 무선 마이크 이제 달게 되면 그 뒤로만 가서 수업할 거야. 그러니까 다 따라서 해. 입 절대 닫지 말고 말하면 똑같이 따라서 하고. 따라서 할 자신 없다. 집에 가. 1. 2. 3. 4. 5. 옆방 따라 하냐? 소리가 안 들린다. 1. 2. 3. 4, 5, 시험 뭐 나와? 1 나와, 1. 1이 뭐라고? 성격. 뭐 나온다고? 뭐 나온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나온다고? 1 성격. 다 A4 한 면이야, 한 면. 그런데 한 면의 절반 부분은 둘 다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만 쓰여 있어. 그러니까 그건 빼도 되겠지? 상반기 때 지겹도록 외웠으니까. 자, 바보들을 위해서 핵심 역량 5가지. 1. 자, 다 따라할 때까지. 1. 2. 3. 4. 4. 따라하라고 했다. 따라하라고 했어. 5.
따라서 하셔. 왜냐면 정확히 해당되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정확히 찍어 드릴 때니까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외워가지고 가. 그러면 떨어질 일 없으니까. 이해해? 못 믿겠지? 못 믿겠지? 믿어도 돼.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강의했으니까 믿어도 돼. 1, 2, 3, 4, 5. 이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A4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1번의 성격 항목에. 알겠어? 자, 해보자. 그림. 자, 교육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 하나가 총론이고 또 하나가 총론의 변화에 따른 해당 교과별 특성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뭐라고 불러? 강론 이렇게 불러. 강론이 목차가 몇 개라고? 1. 성격, 2. 목표, 3. 교수학습 방법, 3.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이렇게 몇 개라고? 5개라고. 시험 문제 어디 나온다고? 성격 보면 첫 번째 과목의 성격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내용 구성의 원리 들어가 있어. 세 번째 해당 교과에 추구하는 목표, 총괄 목표 들어가 있어. 시작. 죽을래?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하라고. 과목의 성격, 이 과목 왜 만들었는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2. 내용 구성의 원리. 3. 뭐 쓰여 있다고? 총괄 목표에 쓰여 있다고. 다시 시작. 시험 문제는 요것만 나와. 알겠습니까? 2개만 나온다고 지문이. 그러니까 2개 지문 나온 것 가운데 기출 나왔던 거 기억나? 중학교 역사 그래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한 줄로 10자인으로 쓰러졌던 문제. 기억나 안 나? 안 나? 죽어 그럼. 10자 시험 문제 나온 바 있으니까 뭐 확인해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 기출문제 나왔던 4개 문항의 패턴이 있어. 4개 문항의 패턴. 오늘 풀어볼 10개 문항은 그 4개 문항의 패턴을 전부 다 변형해서 만든 거야.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이외의 시험 문제 나오기는 어려워. 알겠어요? 이 문제에서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10문제에서 제외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는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알겠어? 나는 교육과정 모르겠다. 그럼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사전 맞출 거면 뭐만 하면 되냐고. 이것만 열심히 외워. 뭐라고? 이것만 열심히 외워. 뭐라고? 이것만 열심히 외우라고요. 에? 괜히 똥폼 덮지 말고 따라하라고 그럴 때 부지런히 따라하고 부지런히 외워서 이 시간 안에 다 외우고 가. 끝나고 외워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다 따라서 외우고 끝나고 가라고요. One more time. 교육과정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강론 내용은? 시험 문제는 과목의 성격, 내용 구성, 총괄 목표 이렇게 진술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고 나서 이 부분에서 내용책에 표가 따라 나올 수는 있어요. 이 부분에서 내용책에 표가 따라 나올 수는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당 교과의 대단원명, 그 다음에 중단원명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들이 표로 제시될 수가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2018년도 7월 24일부로 개정되었던 것이 우리가 통상 18년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2018년도 4월상의 총론상의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강론상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강론의 개정을 받던 게 2018년 7월 24일의 교육과정. 우리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몇 번이라고? 별책 몇 번이라고? 별책 몇 번이라고? 몇 년도 바뀌었다고? 2018년 7월 24일 날. 언제부터 적용돼? 내년 3월부터. 언제부터 적용돼? 내년 3월부터. 어디에? 중학교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매년도 기출문제, 지난 27개 년도간의 기출문제 가운데서 교육과정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그 다음 해 년도에 교육과정이 막 적용됐을 무렵이야. 그러니까 빼박캔트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알겠습니까? 내지 않을 수 없다고. 에? 받았어. 635-12-06-1259. 제 계좌번호야. 뭐 맞추면 100원씩. 아시겠죠? 웃자고 하는 말이야. 웃으라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히 외우도록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조금만 이거 쪼개보자, 이제. 자, 요렇게 교과 강론이 있는데요. 2018년 7월에 발표됐던, 24일 발표됐던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요.
중학교 안에는 역사 과목의 편성이 교과가 뭐로 돼 있어? 역사로 따로 돼 있어. 그쵸?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배우는 학년은 상관은 없는데요. 요 순서가 바뀌었어. 2학년에서 먼저 뭘 배워? 2학년이 몇 학년? 8학년. 세계사를 먼저 배우게 돼 있고요. 대단원이 6개야. 대단원이 몇 개라고? 6개. 3학년. 중학교. 그러니까 9학년이죠? 이때도 마찬가지. 뭘 배우게 돼 있어? 한국사 배우게 돼 있어. 대단원 몇 개야? 6개야. 합치면 몇 개야? 12개야.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걸 먼저 이 세계사의 흐름 위에 한국사를 나중에 배우기로 했다고. 대단원? 채워봐. 자꾸 중얼중얼 거릴래? 세계사 먼저, 한국사 나중에. 대단원? 6개. 여기 보라고 했다. 쓰지 말고 쓸 필요 없어. 외우라니까? 쓰면 나중에 보게 되니까 지금 외워.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오늘 나갔던 문제 가운데 표 한번 봐보세요. 2번 보시면 들어가 있죠? 보여? 문제 2번 보시면 기출변형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기출문제 패턴하고 똑같이 해둔 거야. 똑같이 해둔 거라고. 자, 나해서 역사 내용책에 표 들어와 있는 거 봐보세요. 한국사의 세계사야? 몇 개야 대단한? 뒤에 넘겨봐. 한국사는? 그럼 앞에가 몇 학년? 뒤가 몇 학년? 5학년. 그렇게 배우게 돼 있어. 6개, 6개. 알겠습니까? 그렇게 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목 편제 한번 봐보죠. 4번의 표 한번 봐볼까? 4번. 기초 과목과 탐구 과목이 있어. 무슨 과목이 있다고? 기초 과목과 탐구 과목이 있어. 그 선택 과목에도 일반 선택이 있죠. 일반 선택 말고 또 뭐 있어? 전문 교과가 또 하나 있어. 전문 선택 과목이.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으로는 심화 선택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오른쪽 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걸 일부러 자른 거야. 우리 과는 없으니까. 알겠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뭐 있을 것 같아, 우리 과? 디귿 리을이 뭐겠냐고.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죠. 그럼 니은은? 니은. 봐봐, 제목이 공통과목이잖아. 공통과목.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융합형 교육과정을 지칭하고 있어서 4차 산업화에 절맞은 창의력 인간 육성을 위해서 통합과목을 배치한다라고 돼 있잖아. 두 개였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어? 기억은 뭐겠어 그럼? 고등학교야. 고등학교. 한국사겠죠. 한국사. 무슨 교과다? 기초교과다. 무슨 교과다? 기초교과다. 이 과목 수능에 응시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 대학 진학할 수 없어. 이 과목 수능에 응시하지 않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고. 한국사 과목 기초 과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고등학교는 배치가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중고교 계열을 한번 생각해봐. 중고교 계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요렇게 7, 8, 9 요렇게 10, 11, 12 7, 8, 9, 10, 11, 12야. 이때부터 배우지? 그쵸? 세계사였어. 그 다음에 한국사였고요. 한국사. 그쵸? 여기서 한국사는 전근대사가 많을 것 같아? 근현대사가 많을 것 같아? 전근대사가 조금 더 많아. 내용량으로 치면. 여기서 배우는 한국사는 마찬가지 한국사죠. 근데 근현대사야. 근현대사. 요렇게 여기 전근대사, 여기 근현대사.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방금 말했다. 이 과목은 무슨 과목이다? 기초 과목이다. 무슨 교과다? 보통 교과입니다. 보통 교과 안에 기초 과목에 해당하는 거고. 자, 여기 안에는 선택 과목이 있는 거고, 선택 가운데서도
일반 선택이었어. 일반 선택. 알겠습니까? 11, 12학년에 뭐 있어? 동아시아사 있어. 동아시아사. 그 다음 뭐 있어? 세계사 있고. 물론 이거 학년별로 배치되는 건 상관없어. 두 가지를 뭐 어느 학년에 배우든가 그건 상관없다고. 선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뭐에서 나가서 뭐로 이어지는 순서지? 한국사에서 동아시아사, 세계사. 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거 무슨 교과? 브릿지 서브젝트. 여러 번 말했었어. 무슨 교과? 연결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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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 서브젝트다. 바보 같은 질문은 하지 말어. 쌤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쓸까요? 바보지? 그렇죠. 이거 쓰다가 스펠링 틀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써. 연결교과라고 써. 무슨 과목의 성격쓰라고 하면? 동아시아사 과목에 이렇게 과목의 계열성과 연관해서 성격을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시면 돼? 연결교과라고 쓰시면 돼. 역사교과의 계열성에 관한 부분이다. 아시겠습니까? 꼭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표 내용 전체를요. 자, 복습. 몇 개? 합쳐서 12개. 기억하시라고. 1번. 미수신 부분을 첨가하여 두 차례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방식을 비교,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까봐. 물론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연표 형식으로 물어보거나 또 하나는 기출된 형태로 보자라면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이렇게 이 형태로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기출되었던 포인트대로 아예 뭘 만들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몇 년? 여기 몇 년? 여기 몇 년? 맨 마지막 몇 년?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특히 이 18년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더 위로 쓰라고. 끄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표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외우도록 하셔야 한다고. 몇 년부터 나온다고? 7, 9, 15, 18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제일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 비교표는 요 두 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 두 개. 아시겠어? 그럼 이 두 개와 연관해서 이제 사학사 부분이나 역사교육과정사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요 시점일 때가 박근혜가 국정화를 추진할 때고 요 시점일 때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화를 폐지할 때야.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연관한 역사교육 교재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국정화 찬반론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부터 쭉 들으시면 제가 11개 정확히 찍어드릴 거야. 11개 주제를 찍어드릴 거라고. 그것만이라도 달달달 외우면 틀릴 일 없어. 아시겠어요? 봅시다. 그러면 요 문제처럼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표로 나올 수도 있다. 또 연표로 물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비교를 할 때 아마 주된 타겟팅은 2015년 교육과정과 18년 교육과정이 될 확률이 높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한 15분 정도 얘기했던 거 정리해 볼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100% 거의 높은 건 18년 교육과정이라고. 중학교 역사 내용이 나오든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이 나오든 아니면 중고교 묶어서 과목에 계열성 문제가 나오게 되든. 알겠죠? 두 번째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은 18년 교육과정과 7년 교육과정과 또 18년 교육과정, 9년 교육과정, 18년 교육과정, 15년 교육과정을 비교 서술하라는 문제다. 그럴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세 번째,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는 2015년 교육과정과 2018년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그럴 때 비교하는 논조는 국정화 찬반론을 둘러싼 논조가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수험서나 또는 제가 쓴 교재 내용을 찾아보셔서 국정화를 둘러싼, 국정제를 둘러싼 찬반 논의 부분들은 명확히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세 개 뭐 나온다고? 이런 18년 교육과정 나온다고. 아시겠죠? 두 번째, 비교하는 문제 나온다고. 7, 9, 15, 18. 7, 9, 15, 18. 세 번째 문제는 15,
18. 아니 국정화만 외워서는 안 된다니까. 왜냐면 국정화 논란이 있었던 3차, 4차, 5차 이때도 시험 문제가 나와버리면 외울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외울 분량을 줄여나가는 게 9시월의 목적이니까 국정화 논의는 언제만 외워? 15, 18 이렇게만 외우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개정교육과정, 15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역사라는 거 아시겠지? 아유, 과목은 역사라고 쓰여 있으니까. 자, 15년도 교육과정에는 무슨 표현이 들어가 있었느냐? 과거에 있었던 인류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전망되는 미래 생활을 과거 생활에 연관지어서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인간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키우는 과목이다. 말은 뭐 그럴듯해. 근데 표로 그리면 이거 하나야. 이거 살펴보고, 이거 살펴보고, 이거 살펴보자라는 거지. 이거 뭐겠어? 과거. 이거 현재. 이거 미래.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을 키우자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능력을 키우자. 하나 한글 못 읽어? 하나 이해력, 하나 통찰력. 이게 15년 교육과정의 내용이었다고. 18년은 좀 바뀌었지. 그렇죠? 역사는 인류의 다양한 문화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인간과 무엇에 대해? 인간과 무엇에 대해? 위에 봐봐. 비교해봐. 사회란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제 그런 류의 차이가 나니까 그런 단어들을 외워줘야 되겠지? 인간과 사회. 18년이야. 18년 교육과정에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대신 뭐가 없어 이제 이게? 여기 없어 요게. 응? 통찰력이 없어지고 이해력만 살아남게 되고요. 이것도 의미 없어져 이제 이것도. 이것도 의미 없어져. 과거, 현재, 미래 이것도 의미 없어져. 과거, 현재, 미래는 기본이고 이 대립구도가 사회가 있고 하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왔던 누가 있어? 인간이 있어. 인간. 그러니까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18년의 역사 과목의 특성입니다. 외울 수 있겠어? 외울 수 있겠냐고. 18년 교육과정의 세 줄 키워드가 뭐라고? 인간과 사회. 인간과 사회. 18년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의 키워드 인간과 사회. 18년 따라해봐. 18년 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 과목의 성격상의 특징 키워드 인간과 사회. 이렇게 괄호쳐서 나오면 무조건 뭐 쓰면 돼? 인간과 사회. 대신 글자 수 봐가면서 괄호 크기 봐가면서. 알겠죠? 인간과 사회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자, 또 위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 과목은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 세계를 연관시켜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역사겠지? 국사와 세계사가 합쳐져 있으니까.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실패했어요. 체계적으로 구성하다 또 실패했고 전반적인 이해력도 떨어졌고. 밑에 거 18년 역사 과목은 초딩 때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상호 연관시켜. 상호 내용 구성의 원리를 쓰라면 상호 관련성의 원리. 내용 구성의 원리를 쓰라면 상호 관련성의 원리. 내용 구성의 원리를 쓰라면 상호 관련성의 원리. 내용 구성의 방안을 쓰라면 간지역적 접근. 내용 구성의 원리를 쓰라면 방안을 쓰라면 간지역적 접근. 선생님, 저는 원리와 방안 두 개 나올 때마다 헷갈립니다.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입각한 간지역적 접근.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입각한 간지역적 접근. 그렇게 쓰면 틀렸다고 안 할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용 구성 원리, 상호 관련성, 내용 구성 방안, 간지역적 접근. 알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 상호 연관시켜 이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상호 연관시켜 이해하면서 그게 키워드야. 에?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상호 연관시켜 이해하면서 괄호를 칠 때라곤 거기밖에 없어. 에?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상호 연관시켜 이해하면서, 물론 괄호는 연관시켜까지야.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처럼 1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1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그렇게 말을 물어볼 거예요. 몇 점이겠어? 2점이야. 2점. 한 줄로 쓰라. 2점짜리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쓰셔야 돼. 정확히. 알겠죠? 요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 명확히 구분되는 거 아시지? 그치? 제 별명이 뭐야? 김적확. 어떻게 외워 쓰라고? 적확하게.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똑같이 써야 된다고. 시작. 한국과 세계 역사를 상호 연관시켜. 시작. 자, 뒷반만 시작. 뒷반 안 들려. 시작. 간다. 그러니까 빨리 따라해. 자, 다 같이. 중학교 역사 18년도 개정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의 키워드 뭐다?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상호 연관시키고 있다. 무슨 과목을 먼저 한다고요? 몇 학년? 그 다음? 뭐?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만 외우고 계시면 절대 안 틀려. 아시겠죠? 네. 땡. 끝이고요. 그 밑에 보충 한번 봐볼까요? 아직 책 못 외우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거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18년도 150호, 그러니까 2018년도 교육부 문서 가운데서 150번째로 발행되었던 문서였어. 2018년도 4월 19일에 초중등 교육 과정의 총론 내용이 할당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 사회과 교육과정만 별도로 따로 분리가 돼서 교육과정이 부분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7월 27일 날 공표되었던 2018년 교육과정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론상에서는 통상 2018년 교육과정 그러면 4월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고, 강론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4월에 해당되는 내용 가운데 7월에 이제 바꾼 거죠. 이해하겠어? 4월의 총론의 정신에 맞게 7월에 다시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의 일부를 바꾼 거라고. 바뀐 내용은 방금 봤잖아요. 그쵸? 15년 교육과정과 18년 교육과정을 비교해서 봤으니까 과목의 성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15년과 18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내용의 아까 배치도 8학년 같은 경우 세계사로, 9학년 같은 경우 한국사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죠. 부칙 볼까?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 중초등학교 5, 6학년 사회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올해부터 적용이 됐던 것이고요. 2.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중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자, 요 문장 때문이야. 그래서 두 개가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해? 두 개가. 뭐? 중학교 역사 부분의 성격이나 내용 체계가 나오든, 아니면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의 내용이나 또는 성격 부분이 나오든. 아시겠죠?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넘겨봐. 2번. 10초 드릴게. 한번 생각해봐, 그럼. 답. 앞에 지금 지문하고 똑같죠? 앞에 지문하고 똑같은데 뒤에가 좀 덧붙었잖아. 그치? 내용을 구성한다까지는 똑같고 아래 세 줄만 지금 덧붙었지? 문제를 읽어보니까 나를 참고로, 그러니까 내용 체계를 참고로 해서 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두 줄 내외로 쓰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표는 세계사, 두 번째 표는 한국사. 그러니까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한다. 뭐 그런 식이어야 돼. 한국사와 세계사 영역을 한국사와 관련하여 먼저 탐구하고, 세계사 영역을 한국사와 관련하여 먼저 탐구하고, 세계사 영역을 한국사와 관련하여 먼저 탐구하고, 이어서 한국사를 세계사적 시야에서 이해하도록 조직했다. 이어서 한국사를 세계사적 시야에서 이해하도록 조직했다. 이어서 한국사를 세계사적 시야에서 이해하도록 조직했다. 자, 외워보자. 세계사 영역을 뭐가 관련하여?
한국사와 관련하여 나중에 우선 먼저 탐구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한국사를 세계사적 시야에서 이해하도록 조직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2번에 위에 별표 몇 개 붙어 있는 거 봐봐. 그죠? 뭔가 꼭 나올 거야.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예상하는 주제 가운데 교육과정 첫 번째고요. 아마 이 부분을 정확히 이 단어만 외우면 된다라고 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혼자 공부하시거나 타학원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짐작은 하겠지만 어떤 단어를 물어보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가를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맞춰줘야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외워보시라고. 뭐? 다시 세계사의 영역 한국사와 관련하여 먼저 탐구하고 이어서 한국사를 세계사적 시야에서 이해하도록 조직한다. 알겠죠? 이렇게 외우다가 이제 시험 당일날 가면 또 그대로 못 쓰겠지. 네. 그럼 마지노선. 세계사 먼저, 그 다음 한국사. 세계사 먼저, 한국사. 이게 마지노선이야. 키워드의 마지노선. 이마저도 못 쓴다. 잘 가. 안녕. 꼭 외우셔야 돼. 3번.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변형해서 형식만 그대로 따와서 지금 내용을 바꿔서 지금 낸 겁니다. 가가 중학교 역사과 교육과정의 회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회의 내용의 바탕이 되는 교육과정 문서 가운데 일부분, 특히 성취기준입니다. 기억나? 성취기준이 뭐 더하기 뭐라고 그랬더라? 학습자들이 배워야만 하는 필수적인 학습 내용이 있다고 그랬지? 플러스 달성해야 되는 학습 목표. 그러니까 학습 목표 플러스 학습 내용. 아주 투박하게 외울 거면 그렇게 외워도 괜찮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 성취 기준에 얼마 정도 도달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평가 기준을 만들어. 성취 기준에 대한 도달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 평가 기준을 만든다고. 평가 기준을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알겠습니까? 그럼 성취 기준이나 평가 기준은 뭐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거야? 양중심의 목표 형성, 양중심의 평가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거야. 이른바 질이나 과정 중심의 목표 설정, 질이나 과정 중심의 평가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땡땡땡땡 일체화가 나타난다라고 수십 번은 말했던 것 같아. 교수평 일체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교수평 일체화. 교수평 일체화. 정확히 외워두셔야 돼. 알겠습니까? 기록이라는 걸 뭘 말할 것 같아? 그렇죠. 학생 생기부. 학생 생활과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활과 연관한 기록을 일체화시켜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실은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게 되는 과정 중심의 평가 방안의 연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하겠죠?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그 역사교육 신이론 문제 다루게 될 때 그런 표현들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교과의 특색을 살리면서 공동체 역량을 구심점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공동체 역량을 구심점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말한 이 공동체 역량이 바로 최근에 강조되는 민주, 시민의 역량 가운데 하나야. 특히 참여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유럽 또는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 교육 선진국의 나라들이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키워드 공동체 역량이라는 말과 함께 따라다닐 것들 4차 산업화 시대 융합, 창의, 지성. 알겠어? 나눔, 배려. 4차 산업화 시대 융합, 창의, 지성, 나눔, 배려. 이 배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잘못한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말했었어. empathy라는 표현이었다고. 공감이라고 그랬었지. 공감. 그래서 감정이입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감정이입은 인지적 성격을 높이 부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굉장히 높이 부상시키고 있다라는 말도 여러 차례 해드렸던 것 같고. 알겠죠? 아직 그 부분 아니니까 그냥 공동체 역량이란 말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18. 개정교육과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역사 수업에서도 이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 그럼 이런 능력이 역사과 5대 핵심 역량 가운데 어디에 속하냐라고 하는 거지. 뭐겠어? 다양한 매체를 토대로 해서 분석하고 토론하고 종합하는 활동. 이게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에 관계된 부분이었지. 알겠습니까? 반대로 그걸 쓰라고 할 수도 있어.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을 쓰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 뜻이나 세부 기능을 쓰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머리만 따서 4글자로 외워두는 거야. 앞머리만 따서 4글자로 외워두는 거라고. 앞머리만 따봐. 분, 토, 종, 평. 시작. 분, 토, 종, 평. 분. 분석, 토, 종, 평. 요 4가지. 앞머리만 따서. 분, 토, 종, 평. 이게 5대 역량 가운데 무슨 역량과 관계된 하위 능력들이야?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한 거. 알겠습니까? 작년에 뭐 시험 문제 나왔다고? 정체성과 상호존중. 이제 뭐 나올 차례라고?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아니면 4번째 거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그거 나올 차례라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꼭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알겠죠? 밑에 그 보충 보면 쓰여 있지? 달달달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아까 풀었던 거잖아요. 기억? 무슨 과목이다? 교과 영역. 기초. 그렇죠? 기억. 한국사였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왜 TO가 그동안 많았는지 이해가 되지 이제. 그죠? 기초 과목이니까 이래야 돼. 수능 필수 과목일 뿐만 아니라 기초 과목으로 범주가 이렇게 넓어야 된다고. 국영수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국영수만큼 뽑았어. 240대, 280대 이 정도 인원이었으면 국영수만큼 뽑은 거죠. 내년부터 안녕. 이제 100단위로 뚝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뭐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탐구. 교과군에서 사회, 역사, 도덕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 교과군인데 무슨 과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역사와 도덕도 포함되어 있어. 역사와 도덕도 포함되어 있다고. 왜 올해 같은 경우 윤리 이런 게 TO가 많을 것 같아? 학교 내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윤리와 일반 사회가 예전보다 훨씬 늘었어. 이유는 사회과의 비중이 높아져. 아까 말했던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 또 새로운 통합 과목의 신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목 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통합사회를 가르칠 거면 지금 일선에 있는 사회과 교사분들을 연수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뽑을 우려도 커. 주로 일반사회나 지리과 출신 선생님들요. 일반사회나 지리과 출신의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서 통합사회로 배치될 확률도 무시할 수 없어. 그 가운데 역사는 안 하려고 그래 선생님들이. 저부터도 안 하려고 그러죠. 경제 가르칠 거야? 뭘 알아야 가르치지. 그죠? 통합사회 안에서도 맨 마지막 단원이 역사 과목이긴 한데 역사 과목 내용은 항상 하는 거 시민혁명, 그 다음에 법, 주권 주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역사 과목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 옛날에 공통사회가 등장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니은 어쨌든 통합사회였습니다. 무슨 과목이다? 무슨 과목이다? 공통 과목이라고. 공통 과목. 통합 과목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 동아시아사, 세계사였고요. 동아시아사, 세계사였습니다. 잠깐 쉬죠.